초봉 5,500만 원, 숙식 무료. 지원자 0명. 정말 요즘 사람들 배가 부른 걸까요? 하지만 이 채용 공고를 보고한 커뮤니티에선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주 80시간, 하루 13시간, 연장 근로 1.5배 적용하면 최소 7,500만 원은 받아야 할 노동량입니다. 5,500만 원이 고연봉이라고요? 아닙니다. 최저시급을 교묘하게 포장한 숫자 마술이에요. 2명분 일을 시키고 1.5명분 월급을 주겠다는 공고에 아무도 낚이지 않은 겁니다. 바보가 아니라 똑똑해진 거죠. 이 파격 조건의 정체를 지금부터 해부합니다. 이 채용 공고가 올라온 곳은 서울이 아닙니다. 경기 외곽, 충청 내륙, 경북 산업단지. 네이버 지도에 찍어보면 주변에 편의점 하나 없는 곳들이에요. 버스는 하루 서너 번, 택시 잡으려면 30분은 기다려야 하고 가장 가까운 번화가까지 차로 40분. 이런 곳에 공장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1990년대 땅값 싸고 인력 흥부하던 시절엔 이게 황금 입지였죠. 지방자치단체들은 앞다퉈 산업단지를 유치했고 공장들은 우후죽순 들어섰어요. 문제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공장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주변 인프라는 여전히 1990년대 수준인데 일할 사람들의 기대치는 2025년으로 올라왔거든요. 숙식 제공이라는 조건이 왜 붙었는지 지도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출퇴근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차가 없으면 아예 다닐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이고 이따 해도 왕복 2시간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공장 옆에 컨테이너 숙소를 박아놓고 여기서 먹고 자라는 거죠. 마치 군대 영내 생활처럼요. 실제로 이런 산업단지 근처를 가보면 풍경이 묘합니다. 낮에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거리고 밤에는 가로등 불빛 아래 편의점 하나가 유일한 불빛이에요. 주말에 뭘 하겠습니까? 갈 데가 없으니 숙소에서 유튜브나 보는 거죠. 헬스장, 카페, 영화관? 전부 차 타고 30분은 나가야 합니다. 젊은 세대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에요. 삶 자체가 증발하는 겁니다.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쓸 데가 없고 쓸 시간도 없으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통장 잔고만 늘어나는 동안 20대가 30대가 흘러가 버리는 거죠. 공고에는 쾌적한 근무 환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쾌적함의 실체는 서울에서 KTX로 2시간, 거기서 다시 버스로 40분 들어가야 닿는 고립된 섬 같은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땅 위에서 한 사장님이 역대급 파격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초봉 5,500만 원, 숙식 제공, 경력 무관. 처음엔 다들 오타인 줄 알았어요. 중소기업 생산직이 대기업 사무직 초봉을 뛰어넘는다고? 댓글창이 순식간에 달아올랐죠. 흥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근무 시간을 짚었고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엑셀이 켜지고 최저임금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마치 레이드 공략하듯 분업이 시작된 거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주 80시간. 이걸 분해하면 이렇습니다. 기본 40시간에 연장 40시간. 2026년 최저시급 1,320원 기준으로 기본급만 계산해도 월 216만 원. 연장근로는 1.5배를 쳐줘야 하니까 월 268만 원이 추가돼요. 합치면 월 484만 원. 연봉으로 환산하면 5,808만 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얼추 맞는 것 같죠? 함정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법정 연장근로 한도는 주 12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공고는 주 40시간 연장을 전제로 깔고 있었던 겁니다. 불법이냐고요?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특별 연장근로 인가, 탄력근무제, 각종 예외 조항들. 서류상으로는 합법인데 실질적으로는 몸을 갈아 넣어야 하는 구조죠.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2명 뽑아서 각각 4천만 원씩 주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왜 한 명한테 5,500 주고 80시간을 굴리려 할까요? 사장 입장에선 4대 보험료, 퇴직금 적립, 관리 비용까지 생각하면 한 명을 극한으로 굴리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요. 결국 파격 조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2명목 일을 시키고 1.5명목 월급을 주고 그걸 고연봉이라고 포장한 거예요. 최저시급을 단 1원도 어기지 않으면서 숫자의 마법으로 청년들을 현혹하려 했던 겁니다. 계산이 끝나자 지원 의사를 밝혔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졌어요. 공고는 며칠째 지원자 0명을 기록했고 사장님의 파격 제안은 공허하게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 사장님만의 꼼수가 아니었어요. 개인의 선택이 드러낸 건 한국 중소기업 전체를 관통하는 시스템의 한계였거든요. 한국근로기준법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 52시간, 기본 40시간에 연장 12시간까지만 허용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주 80시간짜리 채용 공고가 버젓이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한국노동법에 거대한 구멍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멍은 특별 연장근로 인가예요. 고용노동부 승인만 받으면 주 12시간 한도를 초과해서 일을 시킬 수 있거든요. 명목상 업무 폭주나 긴급 상황에만 허용되는 제도인데 현실에선 만성적으로 남용됩니다.
서류 몇 장이면 합법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구멍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3개월 단위로 평균 주 52시간만 맞추면 특정 주에는 64시간까지 일을 시켜도 됩니다. 제조업 현장에선 이걸 몰아치기라고 불러요. 납기일 맞추느라 2주 연속 하루 14시간 굴리고 이후 2주는 조금 쉬게 해주는 식이죠. 물론 쉬는 2주도 실제론 기본 근무 40시간은 채워야 합니다. 세 번째 구멍은 더 교묘해요. 포괄 임금제라는 괴물입니다. 연장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을 다 합쳐서 월급에 녹여버리는 방식이에요. 초과 근무를 얼마나 하든 추가 수당이 없습니다. 게임으로 치면 정액제 무제한 이용권인데 이용 시간을 회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구조죠. 노동부에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여전히 중소제조업에선 관행처럼 쓰이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제도가 합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류상 완벽하게 합법이면서 실질적으로는 사람을 기계처럼 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하루 13시간씩 일해도 초과 수당은 이미 연봉에 포함됐다고 우기고 탄력 근무제 적용 중이라 문제없다고 버티는 거죠. 여기에 숙식 제공이라는 조건이 결합되면 완벽한 덫이 됩니다. 출퇴근 시간이 사라지니까 그 시간마저 노동으로 흡수할 수 있거든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7시 반에 출근, 밤 9시에 퇴근해서 숙소 돌아오면 9시 반, 씻고 밥 먹고 나면 11시입니다. 수면 시간 빼면 개인 시간은 하루 1시간도 안 돼요. 군대 영내 생활이 딱 2년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상 버티면 사람이 망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은 무기한이에요. 계약서엔 정규직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상은 합법적 구금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이 회사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시스템의 결과는 이미 숫자로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하루 13시간 근무, 주 엿새. 한 달이면 312시간을 공장에 바치는 셈이에요. 일반 직장인 월 평균 근로시간이 160시간 정도니까 거의 2배에 달하는 노동량입니다. 1년이면 3,744시간. 이걸 일수로 바꾸면 152일, 약 5개월치 시간을 오롯이 기계 앞에서 보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숙식 제공이라는 복지 뒤에 숨은 숫자를 뜯어볼게요. 회사 입장에서 기숙사 운영 비용은 1인당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이에요. 반면 직원이 외부에서 출퇴근하면 어떻게 될까요? 왕복 2시간 기준으로 월 44시간이 이동에 소모됩니다. 연장근로 시급으로 환산하면 약 65만 원어치 노동력이 증발하는 거예요. 계산이 끝났습니다. 40만 원짜리 숙소에 가둬두면 65만 원어치 노동력을 더 뽑아낼 수 있어요. 월 25만 원 이득. 연간 300만 원. 직원 10명이면 3천만 원입니다. 복지가 아니라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나오는 비즈니스 모델이었던 거죠. 실제 데이터가 이걸 증명합니다. 2023년 기준 국내 제조업 중소기업 중 기숙사를 운영하는 비율은 약 34%예요. 그런데 이 중 87%가 공장에서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숙소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출퇴근 시간을 0으로 만들어서 눈 뜨자마자 일하고 쓰러지듯 잠들게 만드는 설계죠. 더 섬뜩한 숫자가 있습니다. 기숙사 거주 근로자의 평균 이직률은 일반 근로자의 절반 수준이에요. 자발적 선택이 아닙니다. 나가려 해도 나갈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보증금 없이 들어왔으니 당장 나가면 살 곳이 없고 모아둔 돈은 다음 달 월세 보증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게임으로 치면 로그아웃 버튼이 비활성화된 상태입니다. 시간을 돈으로 바꿔볼까요? 월 312시간 노동에 5,500만 원. 시급으로 환산하면 14,700원 정도예요. 2026년 최저시급 1,320원보다는 높아 보이죠? 하지만 연장근로 할증을 제대로 적용하면 받아야 할 시급은 18,500원입니다. 매달 120만 원씩 연간 1,440만 원을 합법적으로 착취당하는 구조예요. 치킨값으로 환산하면 연간 720마리, 아이폰 프로맥스 9대, 중형차 반값 할부금. 이 돈이 매년 사라지는데도 숫자의 마법에 가려져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숫자 뒤에는 진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비슷한 조건의 공장에서 1년 버틴 사람들의 후기는 온라인에 넘쳐납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3개월 차에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만성 두통, 손목 저림, 허리 통증. 6개월 차엔 수면제 없이 잠을 못 자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퇴근하면 녹초가 돼서 쓰러지는데 정작 눈은 말똥말똥한 기이한 상태. 병원에선 번아웃 초기 증상이라고 진단합니다. 1년을 채우고 나와도 통장 잔고는 목표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기숙사에 살면서 뭘 그렇게 썼냐고요? 병원비, 진통제, 수면보조제. 주말마다 도망치듯 서울 올라와서 쓴 교통비와 술값. 정신건강 비용이 육체 노동 수입을 갉아먹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030 사이에서 새로운 공식이 퍼지고 있어요. 월 300 방정식이라고 불립니다. 월 300만 원 벌면서 하루 8시간만 일하고 저녁엔 헬스장 가고 주말엔 친구 만나는 삶. 연봉으로 따지면 3,600만 원이에요. 5,500만 원보다 2,000만 원 적죠.
하지만 시급으로 환산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월 300, 주 40시간 기준 시급은 약 18,750원이에요. 반면 월 458만 원, 연봉 5,500에 주 80시간이면 시급만 4,300원입니다. 적게 일하는 쪽이 시급이 30% 더 높아요. 게다가 남는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든 부업을 하든 그냥 쉬든 선택권이 생깁니다. 진짜 손해를 보는 건 어느 쪽일까요? 대기업 화이트칼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연봉 7천 받으면서 주 60시간 갈려나가는 것보다 연봉 5천 받으면서 칼퇴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요. 조용한 퇴사라는 말이 괜히 유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어진 업무만 딱 하고 야근은 거부하고 승진 경쟁에서 빠지는 겁니다. 이건 나약함이 아닙니다.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건강을 갈아서 번 돈이 결국 병원비로 빠져나간다면 순수익은 제로에 수렴하거든요. 오히려 젊은 세대가 더 정확하게 손익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합리적인 청년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누군가는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중소제조업 현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이 빈자리를 메우는 건 누구일까요? 이런 일이 왜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이 패턴은 처음이 아닙니다. 1980년대 한국 섬유공장을 떠올려 보세요.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 높았던 그곳을 한국인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공장주들의 선택은 두 가지였습니다. 임금을 올리고 환경을 개선하거나 더 싼 노동력을 찾거나 결과는 후자였죠. 공장 자체가 중국과 동남아로 빠져나갔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다만 이번엔 공장이 나가는 대신 사람이 들어옵니다. 2024년 비전문 취업비자 이나인 발급 인원은 16만 5천 명. 역대 최대치예요. 2019년과 비교하면 무려 47%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나인 비자의 구조를 뜯어보면 씁쓸해집니다. 이 비자는 사업장 변경이 극도로 제한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3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일해야 하고 이직 사유도 임금 체불, 폭행 같은 극단적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사실상 사업주에게 묶여있는 구조죠. 노동 조건이 열악해도 버텨야 하고 버티다 못해 이탈하면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한국인이라면 즉시 퇴사할 조건을 외국인 노동자는 감수할 수밖에 없어요. 본국에 보낼 돈, 브로커에게 진 빚,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 이 모든 게 족쇄가 됩니다. 고용주 입장에선 이직 걱정 없이 부릴 수 있는 완벽한 인력이죠.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의 평균 임금은 내국인 고용사업장보다 18% 낮아요. 주당 근로시간은 7시간 더 깁니다. 산업재해 발생률은 1.4배 높고요. 근로환경 개선 없이 인력만 교체한 결과입니다. 이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일본이 먼저 이 길을 걸었습니다. 기능실습생 제도로 동남아 노동자를 대거 유입했고 열악한 환경이 국제적 비판을 받았죠. 미국 국무부는 이를 현대판 노예제에 가깝다고 지적했어요. 한국의 이나인 시스템도 같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악순환이에요. 열악한 조건, 내국인 기피, 외국인 대체, 조건 개선 동력 상실, 더 열악해짐. 이 루프가 10년째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소제조업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체질이 돼버렸어요. 하지만 이 고착된 구조에도 변화의 씨앗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배관공 평균 연봉이 8만 달러를 넘어섰어요. 하나로 1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하버드 졸업 후 월가에서 80시간씩 갈리는 주니어 애널리스트보다 수입이 높은 경우도 있죠. 더 놀라운 건 이들의 근무 환경이에요. 대부분 주 40시간에서 45시간을 지키고 오후 5시면 퇴근합니다. 골드칼라라는 신조어가 미국에서 떠오르고 있어요. 화이트칼라도 블루칼라도 아닌 새로운 범주입니다. 고숙련 기술직이면서 고소득을 올리는 계층을 뜻하죠. 배관공, 전기기사, 용접공, H100AC, 냉난방 기술자. 이들의 공통점은 명확해요.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그 기술에 정당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조짐이 보입니다. 반도체 장비 엔지니어 초봉이 6천만 원을 돌파했어요. 숙련된 용접 기술자는 연봉 1억 원 제한을 받아도 자리가 안 찬다고 합니다. 조선소 특수 용접 기능장은 대기업 부장급 연봉을 받으면서도 칼퇴근이 가능하죠. 기술의 희소성이 협상력이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시간당 가치예요. 과거엔 연봉 총액만 봤습니다. 5천만 원이면 좋은 직장, 7천만 원이면 성공한 인생. 하지만 지금 세대는 분모를 봐요. 5천만 원을 2,000시간에 버는 건지 4,000시간에 버는 건지. 시급으로 환산하면 전자는 2만 5천 원, 후자는 12,500원입니다. 숫자가 주는 착시가 걷히고 있는 거죠. 플랫폼 경제도 이 흐름을 가속화하고 있어요. 숙련된 개발자는 프리랜서로 전향해서 시급 10만 원 이상을 받습니다. 디자이너, 영상 편집자, 번역가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 묶여서 월 400 받는 것보다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며 시간당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현실이 된 겁니다. 물론 모두에게 열린 길은 아닙니다. 대체 가능한 단순 노무직은 여전히 최저시급 경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하지만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연봉 총액이 아니라 시간당 가치, 회사 간판이 아니라 개인의 기술력. 이게 새로운 생존 공식이에요. 게임으로 치면 메타가 바뀐 겁니다. 예전엔 좋은 길드, 대기업에 들어가서 버티는 게 정답이었죠. 지금은 개인 스펙을 올려서 어디서든 파티 9에 던전 돌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드는 게 유리해요. 결국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연봉 5,500만 원이라는 숫자는 그럴듯해 보여요. 하지만 그 뒤에 숨은 분모를 보는 순간 환상은 깨집니다. 주 80시간, 하루 13시간, 기숙사라는 이름의 구금. 이 모든 조건을 넣고 나누면 남는 건 최저시급에 털끝 하나 얹은 수준이에요. 화려한 연봉은 포장지일 뿐 내용물은 차취입니다. 한국 중소제조업의 현실이 여기에 있어요.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대신 숫자의 마법으로 청년을 현혹하고 그마저 안 먹히면 외국인 노동자로 빈자리를 메웁니다. 구조적 문제를 덮어두고 임시 방편만 반복하는 거죠. 이 악순환이 깨지지 않는 한 같은 뉴스는 계속 반복될 겁니다.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요. 하지만 변화의 조짐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당 가치를 계산할 줄 아는 세대가 등장했어요. 연봉 총액에 눈이 멀어 건강과 시간을 갈아 넣는 대신 자기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선택을 하고 있죠. 이건 나약함이 아니라 진화입니다. 손익계산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세대가 노동시장의 규칙을 바꿔나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한 시간은 최저시급 꼼수로 퉁칠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연봉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채용 공고를 볼 때, 이직을 고민할 때 총액이 아니라 시급을 계산해 보세요. 그 숫자가 당신의 진짜 가치를 말해줍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하지만 20대의 건강, 30대의 시간, 가족과 보낼 저녁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동안 삶이 증발하고 있다면 그건 성공이 아니라 소모예요. 당신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내가 받는 연봉을 내가 바치는 시간으로 나눠본 적이 있나요? 그 숫자가 정말 내 시간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나요? 뉴스에서는 해주지 않는 경제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